저는 요즘 이 질문이 참 두렵습니다. 자려고 누웠는데 딱 하나만 보고 자야지 하고 스마트폰을 집어드는 순간부터 이미 예감이 오거든요. 아, 오늘도 늦겠다. 그런데도 손가락이 멈추질 않아요. 강아지가 넘어지는 영상, 누군가의 먹방, 출처를 알 수 없는 드라마 클립, 또 강아지. 딱히 대단한 걸 보는 것도 아닌데 영상은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어느 순간 화들짝 놀라 시계를 보면 새벽 2시가 넘어 있어요. 분명히 11시에 누웠는데 3시간이 어디로 사라진 건지도 모른 채 그렇게 또 하루가 저물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낯설지 않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한국언론진흥재단이 2024년에 조사한 자료를 보면 쇼폼을 이용하는 사람의 87.1%가 스스로 중독성이 있다고 인정했다고 해요. 거의 9명 중 8명꼴입니다. 그리고 이용자의 70% 가까이는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영상을 아무런 의도 없이 그냥 보기 시작했다고 답했습니다. 즉 우리 대부분은 보려고 보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차이가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YG앱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이 쇼폼 플랫폼에 쓰는 시간이 1인당 월 평균 52시간이라고 합니다. 하루로 환산하면 1시간 40분이 상위예요. 넷플릭스처럼 우리가 흔히 많이 본다고 생각하는 OTT 서비스의 월 평균 시청 시간이 9시간인 것과 비교하면 쇼폼에 쏟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새삼 놀랍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눈길을 끈 건 2024년 옥스퍼드 대학교 출판부가 그해의 단어로 브레인로트, 그러니까 뇌썩음이라는 표현을 선정했다는 사실이에요. 전년에 비해 사용 빈도가 230%나 늘어난 단어라고 했는데 저는 그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 왠지 모르게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농담처럼 쓰이는 말이지만 그 안에 담긴 자조의 감정이 솔직히 남 얘기 같지가 않아서요.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 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쇼폼을 볼 때마다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된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이 자극이 반복되면 뇌에 내성이 생겨요. 처음에는 귀여운 고양이 영상 하나에도 기분이 좋아졌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더 강하고 자극적인 걸 봐야만 비슷한 쾌감이 찾아옵니다. 서울아산병원의 정의원 교수는 이를 합성마약과 비슷하다고 표현했는데 그 말이 어딘가 뜨끔하게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이 내성이 쌓이다 보면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거나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처럼 느리고 잔잔한 일상의 즐거움들이 시시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현실이 자꾸 밋밋해지는 거예요. 워싱턴 대학교의 데이비드 레비 교수는 이런 상태를 팝콘 브레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전자레인지에서 팝콘이 타닥하고 터지듯 뇌가 강렬하고 즉각적인 자극에만 반응하도록 조금씩 변해버리는 현상이에요. 충동은 점점 강해지고 이성은 조금씩 약해집니다. 중국 베이징 대학교에서 쇼폼을 많이 본 대학생들의 뇌를 MRI로 분석했을 때도 수동적 집중력을 담당하는 신경센터가 과하게 활성화된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외부 자극에 저절로 반응하는 능력은 커지는 반면 내가 스스로 무언가에 집중하려는 능동적인 힘은 오히려 약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쇼폼으로 본 내용이 기억에 잘 남지 않고 하던 일로 돌아가기가 그토록 어려운 것입니다. 현대인의 평균 집중 지속 시간이 47초까지 줄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불과 20년 전에는 12분이었던 것이 47초로 무너진 겁니다. 이게 단순한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다 우리가 위지력이 부족해서 그런 걸까요? 저는 그 생각이 조금 억울합니다. 쇼폼 플랫폼들은 처음부터 사람들이 끊지 못하도록 설계된 제품이거든요. 틱톡의 핵심 알고리즘인 포유 페이지는 단 몇 분간의 시청 데이터만으로도 내가 무엇에 반응하는지를 정밀하게 학습합니다. 영상을 잠깐 멈추거나 반복 재생하거나 댓글을 다는 아주 사소한 행동들이 전부 데이터로 쌓이고 알고리즘은 그것을 바탕으로 내 뇌가 가장 강하게 반응하는 감정 자극을 골라냅니다. 분노, 슬픔, 웃음, 공포. 그 가운데 반응이 가장 큰 걸 다음 영상으로 밀어넣는 거예요. 유튜브 쇼츠에서 자주 쓰이는 루프 설계라는 기법도 있습니다. 영상의 시작과 끝을 의도적으로 흐릿하게 만들어서 시청자가 영상이 끝난 건지 아닌지도 모른 채 같은 영상을 반복해서 보게 만드는 방식이에요. 게다가 모든 플랫폼은 무한 스크롤 구조라서 영상과 영상 사이에 자연스럽게 멈출 수 있는 지점 자체가 없습니다. 위지력이 발동할 타이밍을 처음부터 없애버린 설계입니다. 미국 뉴욕시가 틱톡과 유튜브, 메타를 상대로 10대를 중독시켜 돈벌이를 했다며 소송을 제기하고 미국 41개 주가 메타에 집단 소송을 낸 것도 결코 과장된 이야기가 아닌 셈입니다. 세계 각국이 이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는지 살펴보면 더 선명하게 느껴집니다. 틱톡을 만든 중국은 정작 자국 청소년에게는 훨씬 엄격한 버전의 앱을 제공하고 있어요. 14세 미만은 하루 40분까지만 쓸 수 있고 밤 10시 이후에는 접속 자체가 차단됩니다. 보여주는 콘텐츠도 교육적인 것 위주로 필터링돼 있고요. 틱톡이 서방 청소년에게 팔아온 것과 자국 아이들에게 허용한 것이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은 많은 것을 이야기해주는 것 같습니다. 프랑스는 15세 미만이 소셜미디어에 가입하려면 반드시 부모 동의를 받도록 법제화했고 호주는 2024년에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위반 플랫폼에는 700억 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해요.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 이렇다 할 규제 체계가 없습니다.
2024년 청소년 매체 이용 실태조사에서 청소년 매체 이용률 1위가 쇼폼으로 나타나는데도 제도적 움직임은 현실을 한참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주변에서 직접 이 이야기를 나눠본 분들의 경험을 들어보면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29살 직장인 한 분은 퇴근 후 소파에 앉아 쇼츠를 켜는 게 루틴이 됐다고 했어요. 30분만 보려고 했는데 매일 2~3시간이 사라져 있었고 어느 날 팀장님한테 보고서에 같은 내용이 반복된다는 말을 들었을 때 비로소 내 집중력이 정말 떨어졌구나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앱을 지웠다가 다음날 또 깔기를 반복하다가 결국 핸드폰을 물리적으로 잠그는 금욕상자를 샀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그 시간에 책을 읽는데 읽고 나서 느끼는 충만함이 쇼츠로는 도저히 못 느끼던 감각이라고요. 22살 대학생은 밥 먹을 때도 지하철에서도 심지어 수업 중에도 봤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몇 시간을 봤는데 뭘 봤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고요. 시간은 갔는데 머릿속엔 아무것도 없는 느낌. 도서관에서 논문을 읽다가 한 단락을 5번 읽어도 내용이 안 들어오는 걸 경험하고 나서야 진짜 심각하다는 걸 느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공부 시작 전에 핸드폰을 다른 방에 두고 25분씩 집중하는 루틴을 만든 지 한 달이 됐는데 확실히 달라졌다고 웃으며 말했어요. 38살 주부분의 이야기는 조금 더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이를 재우고 나서 혼자만의 시간에 릴스를 보는 게 유일한 낙이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거울을 보다가 너무 초췌해 보이는 자신을 발견했는데 알고 보니 거의 매일 새벽 1~2시에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보다 더 무서웠던 건 아이한테도 영향이 갔다는 거예요. 핸드폰을 보느라 아이 말에 제대로 집중을 못하니까 아이가 점점 말을 덜 걸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이 각성제가 됐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밤 10시 이후로 침실에 핸드폰을 들고 들어가지 않는 게 규칙이 됐고 잠이 훨씬 잘 온다고 하셨어요. 17살 고등학생은 쇼폼을 보다가 친구 약속을 3번이나 날렸다고 했어요. 보는 동안은 시간이 흐르는 걸 전혀 못 느낀다고요. 처음엔 웃어넘기던 친구들이 나중엔 연락을 안 하게 됐다고 했는데 그 말이 꽤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학교 독서 챌린지를 억지로 시작했을 때 처음 5분이 진짜 힘들었다고 했어요. 글자가 눈에 안 들어오는 느낌이었다고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니 이제 40분은 거뜬하고 쇼폼 볼 때는 다 보고 나면 왠지 허전했는데 책을 읽고 나면 뭔가 채워진 느낌이 든다고 그 차이가 신기하다고 했습니다. 31살 직장인은 딱 100일 전에 틱톡과 쇼츠를 지웠다고 했어요. 처음 사흘은 솔직히 금단 증상 같은 게 있었다고요. 손이 자꾸 핸드폰을 찾는데 앱이 없는 거예요. 뭔가 불안하고 심심하고 그래서 그 시간에 동네 헬스장을 등록했다고 했습니다. 100일이 지난 지금 아침에 일어나면 머릿속이 맑고 예전엔 20분도 못 버티고 핸드폰을 들었는데 이제는 90분 집중이 된다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무엇보다 내 인생이 내 것이 된 느낌이에요. 저는 그 한 문장이 참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제가 계속 생각한 건 이게 특별한 사람들의 특별한 경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집중력이 나빠졌다는 응답이 52%, 기억력이 나빠졌다는 응답이 45%, 글을 이해하기 어려워졌다는 응답이 37%. 쇼폼 이용자 3명 중 1명이 이미 이런 변화를 느끼고 있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중에도 분명 고개를 끄덕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조금 솔직해질 수 있다면 스스로 한번 물어봐 주세요. 보고 싶어서 켜는 건지 아니면 어느 순간 보고 있는 건지 오늘 몇 시간을 봤는지 무엇을 봤는지 기억이 나는지 책이나 긴 글을 읽을 때 예전보다 집중이 잘 안 되는 것 같은지 자려고 누웠다가 위도치 않게 자정을 넘긴 적이 자주 있는지 이 질문들이 너무 뜨끔하게 느껴진다면 이미 뇌가 변화를 알아채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다행인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뇌는 회복됩니다. 신경가소성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뇌가 경험과 환경에 따라 구조와 기능을 스스로 바꿀 수 있는 능력입니다. 어른이 된 후에도 심지어 나이가 들어서도 뇌는 계속 변할 수 있어요. 자극 패턴을 바꾼 지 2에서 3주 만에 도파민 수용체의 민감도가 회복되기 시작하고 3개월이면 집중력과 기억력에 눈에 띄는 변화가 생긴다고 합니다. 방법도 거창하지 않아요. 하루 20분 독서, 30분 산책, 공부 전에 핸드폰을 다른 방에 두는 것, 잠자리에 스마트폰을 들고 들어가지 않는 것. 앞서 이야기해드린 분들이 실천한 방법들이 모두 그런 것들이었잖아요. 대단한 의지력이나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주 작은 환경의 변화, 그것 하나가 시작이었어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악기를 배우거나 새 언어를 공부하거나 요리를 시작하는 일이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자극해서 시냅스를 되살려줍니다. 그리고 의외로 중요한 게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에요. 지하철에서 밥 먹을 때 잠깐의 틈마다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대신 그냥 멍하니 있는 것. 그 멍한 시간에 뇌는 기억을 정리하고 창의적인 생각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잊고 지낸 그 시간을 조금씩 되찾는 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끝으로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쇼폼을 끊지 못하는 게 여러분이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세계 최고의 심리학자와 엔지니어들이 함께 만들어낸 시스템과 매일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자책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 싸움이 존재한다는 걸 알아야 하고 싸울 방법을 하나씩 알아가면 됩니다. 중국은 자국 아이들을 위해 하루 40분의 선을 그었고 프랑스와 호주는 법으로 청소년을 지키려 했습니다.
그 움직임들이 모두 같은 곳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건 개인의 위지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직면해야 하는 시대의 문제라는 것을. 오늘 밤 딱 하나만 해보시겠어요? 잠자리에 들 때 핸드폰을 침실 밖에 두는 것. 아주 작은 시작이지만 그 순간이 바로 뇌의 회복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고요한 어둠 속에서 오랫동안 까먹고 있었던 자신만의 생각이 다시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집중력은 아직 살아있습니다.